그 다음 주제는 도메인 표준에 대한 걸 제가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사실 밤새 공부해봤는데 코어디네이트에 대한 뭔가 성능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 도메인 표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메인 표준을 공부하지? 그래서 이제 AI 도움을 좀 받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RFC라는 문서를 보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RFC 문서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RFC 표준은 그냥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어, 여기서 제일 와닿는 그 정리글은 미국 국제표준화 기구 IETF가 있는데 이 여기서 관리하는 하나의 문서인데 이 문서는 아마 1900 몇 년부터 아마 70, 80년부터 계속 음, 표준을 만들었던 걸 정리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 시대에 맞는 표준이지만 현대에 와서 맞지 않는 것도 있다고 전 지금 느끼게 됐습니다. 아까 말했던 ARPA가 여기 나오네요. 어, 맞네요. 그래서 저는 이 RFCC라는 문서를 그나마 이제 조금 공정한 문서를 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개로 나눠지더라고요. RFC 1034 이건 문서 번호인데 RFCC 1034라는 문서에 제일 처음에 도메인에 대한 걸 좀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표준에. 그래서 이 글을 가볼게요. 그리고 키워드를 어, 여기 로컬 도메인으로 검색하면 네, 되겠네. 얘 보면 도메인에 대한 정의를 해놨습니다. 위에가 absolute 도메인 그리고 아래가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서브 도메인 또는 로컬 도메인이라고 불립니다. 이 도메인을 처음에 정의할 때 이 두 개로 정의를 해놨어요. 도메인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말하면 DNS를 공부하시면 루트라는 게 있고 그 루트 아래 하이라키 구조로 트리 구조로 관리되는데 도메인도 제일 끝에 점으로 시작돼 이게 루트입니다. 그래서 루트를 시작해서 아래에 관리되는 존이라고 하죠. 존이라 맞나요? 음, 예, 존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이렇게 완성된 도메인을 저희가 앱솔루트 도메인 또는 FQDN 그 풀 퀄리파이드 네,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부르고 있는 도메인은 대부분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도메인 말고 이제 쿠버네티스처럼 내부적으로 막 로컬에서만 쓰고 싶다. 그러니까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쓰고 싶다. 또는 이 끝에 루트 또는 점으로 끝나지 않는 도메인을 보통 저희는 로컬 도메인 또는 리렉티브 상대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FC 문서에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게 1987년도에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와,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저 사람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에 대한 흔적이 저는 좀 보였다. 근데 이게 이런 도메인을 만들었지만 이 도메인에 점점 안 맞는 이 도메인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가 늘어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HTTP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고 웹 브라우저가 많이 쓰게 음, 된 계기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웹 브라우저를 쓰시겠지만 거기에 구글이나 네이버를 치면 끝에 점을 안 찍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사례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내부적으로 알아서 점을 찍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브라우저도 있고, 해주는 브라우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그 부분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RF1034에 정의를 했지만,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이걸 따르지 않는 사례들이 생겼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로컬호스트. 로컬호스트가 끝에 점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게 점점 규칙에 위반되는 게 생기니까 RF2396이라는 문서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문서를 또 보면 어, 이제 여기는 Absolute Domain을 Full Qualified Domain Name이라고 붙였는데 음, FQDN은 끝에 점이 없어도 된다. 음, 여기 without ful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localhost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말에 표준어를 계속 개정하는 것처럼 저희가 최초로 알고 있던 교육받았을 때 그 표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또 느끼게 된 음.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스택 오프로에서 나왔던 사례인데, 뭐야? 그 twitter.com을 점에 붙이면 검색이 안 된대요. 지금 X라고 있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끝에 점을 붙이면 구글로 가져요, 홈페이지로. 근데 트위터는 끝에 점을 일단 트위터는 이렇게 가지는데
트위터 끝에 점을 입력하면 점. 예. 다시 다시. 점을 하면 안 가집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에 대한 표준을 안 지키는 사례 중에 하나가 트위터라고 하네요. 네, 이 부분도 좀 신기하네요.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공부했냐? 이제 코어데인스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다음 챕터를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 주제는 코어데인스와 아까 봤던 RFS 분석 그리고 리눅스 운영체제의 관계인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제가 블로그에 정리한 게 있습니다. 네, 제목은 의도하지 않는 DNS 요청하는 파드입니다. 바로 설명하기보다는 시연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아까 죽여놨던 코어데인스를 살려야겠네요. 그래서 코어데인스의 레플리카를 원래대로 2개로 복구를 하겠습니다. 바로 뜨네요. 진짜 빠르다. 그리고 잘 되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잘 되고 이번에 테스트는 좀 테스트하기 쉽도록 외부 도메인 구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로그를 켜고 하는 게 네, 어떨까요? 로그를 먼저 안 켜고 한번 해보려고요. 네. 로그를 안 켜면 이제 구글에 대한 google.com에 대한 DNS 응답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잘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좀 복잡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google.com이라는 DNS 요청을 하드가 하게 되면 보신 것처럼 이거 좀 수정할게요. 되어 있는데? 예상한 건 아닌데요? 왜요? 여기 있잖아. 서비스.cluster local, cluster.local. 잘려서 나온 거구나. 네. 다시 할게요. 네이버로 해보세요. 네이버 해도 될까요? 왜 안 돼? 잘 모르겠습니다. 구글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해볼게요. 네이버면. 네. 저희가 네이버.com이라는 도메인에 DNS 요청을 날리면 네이버.com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청하지 않는 다른 DNS 요청도 같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날아가는지, DNS 요청이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번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블로그에서는 google.com으로 했고 이걸 실제로 디버깅을 할 수 있어요. NSLookup에 디버그 모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NSLookup에 디버그 모드로 하면 NSLookup이 일어난 현상에 대한 모든 로그가 보이고 제가 관심 있던 거는 퀘스천, DNS 요청이에요. 그래서 DNS 요청을 그래프로 간단히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어떤 주소로 DNS 요청인지 안 보여요. 왜냐하면 퀘스천을 잘 보면 바로 아래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랩에서 다음 줄을 보여주는 -a를 보이면 이렇게 이 NSLookup이 요청한 DNS 요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com만 요청을 해야 되지만 여기 아랫부분 여기는 IPv6네요. 네이버.com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게 이렇게 연달아 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게스트인 곤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저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만약에 쿠버네티스를 공부하신다면 자격증 시험 같은 데서 이제 가끔 볼 거예요. 뭐 svc.cluster.local이 자동으로 붙는다. 네. 이런 도메인을 쓸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거냐면 쿠버네티스가 내부적으로 여기 악보님 블로그에도 보면은 이렇게 etc resolve 요거를 봐보면 이거 확대는 못하나?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서치라는 도메인이 있어요. 이 서치라는 이 키워드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EC2 노드나 이런 데 가서 그냥 한번 해보시면 확인해보시면 저 아마 서치라는 게 없을 거예요.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맥 OS에서 네. 한번 확인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네. 이쪽에서. 맥 OS입니다. 여기서
넷 OS를 보면 네, 여기만 해도 이거는 네, 다보 링크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 없을 거예요. 저만 해도 없거든요. 네, 저게 이건 뭐 따로 설치하셨나 보네요. 06인가 보네요. 네. 근데 이게 서치라는 게 그럼 뭐냐면 DNS가 내부적으로 그 해당하는 도메인을 내가 요청한 도메인을 찾기 전에 네, 먼저 여기 있는 서브 도메인을 찾아봐요. 그러니까 그 서치라는 애를 뭐 여기 도메인 3개가 걸려있잖아요. 지금 네, 디포트점부터 서비스 그 다음에 클러스터 로컬까지 이 순서대로 미리 그냥 뒷단에 붙여서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요청한 도메인에 대한 이름이 뒤에 있는 존을 전부 제외하고 보낸 거다라고 인식해서 얘를 다 붙여봅니다. 네, 근데 요렇게 붙여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보여주셨던 그 퀘스천에서 보면은 이게 이 도메인이 하나씩 하나씩 붙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네이버.com만 보냈는데 네, 이게 네이버.com이라는 거를 이 쿠버네티스 코어 DNS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풀 도메인이 아니다. 네, 맞아요. FQDN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클러스터 내부에 네이버.com이라는 이름이 있을 네, 거다라고 먼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뒤져보는 거예요. 먼저 뒤져봐서 어떻게 하냐? 네이버.com.default 요 주소를 먼저 붙여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네이버.com에 서비스 붙여보고. 근데 요청을 보내봐도 응답이 없으니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cluster.local이라고 뒤에 붙은 애들이 아까 존이 쿠버네티스 플러그인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쿠버네티스 플러그인은 외부로 도메인을 요청하지 않고 서비스로 바로바로 가기 때문에 찾아봐도 없겠죠. 맞아요. 당연히 네, 이거 있으면 더 이상한 거죠. 사실 맞아요. 없을 거예요. 없기 때문에 찾아봐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네이버.com을 갔는데 이거는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아니라 네, 그 etc.resolve 그 호스트에 있는 etc.resolve 즉 우리가 뭐 AWS 환경이면 보통 그 라우터 사람이 관리해주는 VPC의 라우터로 가게 되는 거죠. 네네, DNS 서버로, 네, DNS 리졸버로. 그쪽 부분으로 보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매번 요청을 이런 식으로 보내면 너무나도 이제 많은 부하들이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블로그로 다시 넘어가 네, 보시면 여기 설정 중에 엔다츠라는 설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엔다츠라는 설정이 뭐냐면 다시 몇 개 있을 때 이걸 FQDN으로 바라볼 거냐에 맞습니다. 대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쵸. 여기 보면은 나오죠. 공식 문서입니다. 네. 그래서 공식 문서에 보면 여기 트레시홀드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FQDN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개까지 다시 있어야 되느냐에 네, 대한 얘기고 이게 지금은 기본으로 5로 세팅이 돼 있어요. 코마티스는 5로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쿠버네티스는 5로 세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메인에다가 닷을 5개보다 더 많이 쓰지 않으면 얘는 그걸 FQDN이라고 보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도메인 다 쓰는 거죠. 그래서 막 맞습니다. 여러분이 A.B.C.D.F 이 정도는 네, 써야 이거는 FQDN이네? 그래서 네, 이제 저 도메인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네, 서치 도메인.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대부분은 한 점이 한 2개에서 3개에서 끝나요. 서브 도메인. 맞습니다. 그거에 네, 또 서브 네, 도메인 정도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는 구글에다가만 요청을 보냈지만 네, 실제로는 한 번 요청이 가는 게 아니라 총 4번, 최소 4번은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4번의 요청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설정 때문에 저희가 의도하지 않는 DNS 요청이 가고 결국은 이걸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눅스의 리졸버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 그렇죠. 리졸버에 대한 곤수님이 또 이제 분석한 글이 있어요.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이거는 이게 glibc라고 해서 우리가 C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운영체제 보통 운영체제를 운영할 때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C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리졸브에 쿼리를 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 네, 코드가. 그래서 거기를 이제 뜯어본 거죠. 거기 뜯어봤더니 어떤 것이 있었냐라고 하면 여기 보면은 그 우리가 여기 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이 질의한 도메인에 점이 몇 개냐 이걸 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점이 몇 개냐를 본 거고 그게 n다트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5개면 5개까지 5개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건 FQDN으로 판단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거뿐만 아니라 또 트레일링 닷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이따가 설명을 네, 드릴게요. 자, 그 조건이 만족하면 여기 끝에 보면 도메인이라는 여기에 널로 보내요. 네,
이게 널로 보내기 때문에 얘를 FQDN이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얘가 여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if문에 그 뒤에 else문으로 이 뒤가 여기 다음 그, 그 로직이 붙어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트레이닝 닷이 없거나 그 아까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여기 보면은 서치 도메인을 하나씩 뒤져요. 네. 서치 도메인 하나씩 뒤져서 실제로 여기 밑에 보면 도메인을 넣어서 보내죠. 네. 즉 기존에 있는 D 도메인에서 이걸 지금 서치 리스트에서 찾는 거잖아요. 네. 여기 보면 서치 네네. 리스트에서 찾아서 하나씩 돌면서 뒤에 붙이죠. 네. 뒤에 붙인 다음에 얘가 실제로 뒤에 붙여서 도메인 리퀘스트를 네. 보내다가 나중에 뒤에서 없으면 그 다음 걸 보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밑에도 그림을 그려놨지만 뭔가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etc 리졸브를 읽어서 실제 타겟을 확인을 하지만 거기서 질의를 할 때 트레일링 닷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닷의 개수가 엔다트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보내요. 네. 근데 트레일링 닷이 없고 그리고 엔다트보다 작으면 그 서치 도메인을 먼저 뒤집니다. 네. 먼저 찾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찾은 도메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근데 그러면 이 트레일링 닷이라는 게 뭐냐? 이게 사실 엔다트 설정 말고 또 하나의 네. 최적화 방법인 네. 거죠. 자, 트레일링 닷이라는 거 말 그대로 끝자락에 점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전에 악보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끝에 점을 원래 붙이는 게 맞습니다. 원래 RFC상에서 네. FQDN을 네. 정의하는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존중한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네. 즉 트레일링 닷이 있으면 내가 점을 하나 쓰든 두 개 쓰든 얘는 FQDN이라고 그냥 가정해 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트레일링 닷을 찍으면 바로 그 쿠버네티스 설정으로 가지 않고 바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릴 때 이번 주제 운영체제랑은 대체 어떤 연관이 있냐. 네. 어차피 우리가 구글을 뭐 예를 들면 서치 도메인을 쓰건 안 쓰건 코어디네이스로 가면 코어디네이스 설정에 따라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코어 DNS로 패킷을 보내려면 누군가가 그걸 보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컨테이너에 띄우건 파드에 띄우건 뭐 그냥 OS 어떤 호스트에 띄우건 어쨌든 무언가의 패킷을 보내려면 커널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코어 DNS로 패킷이 가는 것 갈 때 이미 저 glibc라는 라이브러리가 네. 중간에 개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걔가 여러분의 그 파드 안에 있는 etc 리졸브 파일을 읽고 거기에 따라서 로직을 돌리기 때문에 먼저 운영체제가 동작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서치라는 도메인으로 보낸다. 근데 그 보내는 타겟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게 코어 DNS일 뿐이에요. 네. 그 코어 DNS는 지금 저희가 설명해드린 이런 엔다트나 뭐 서치 도메인 이런 거는 전혀 관여하지 네. 않아요. 네. 아무런 관여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정해주는 것도 없어요. 네. 그냥 코어 DNS 받아서 처리만 해주는 것밖에 없죠. 네. 그럼 우리가 운영체제 레벨에서 그 C 라이브러리 레벨에서 그냥 도메인을 보낼 때 요청을 앞에다 서치를 붙여서 보내는 것 뿐이다 맞아요. 라고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좀 복잡하게 엮여 있는 건 있지만 코드를 좀 살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걸 다시 테스트 해봐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제가 다시 네. 아까 말씀하셨던 트레일링 닷 이제 끝에 점에 붙는 걸 의미하는데 이전에는 끝에 점을 안 붙였었는데 점을 한번 지금 이제 붙여볼게요. 네, 점을 붙입니다. 트레인 닷이라고 불리는 점을 붙이면 놀랍게도 이제 IPv4만 보면 네이버.com 하나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외부 도메인을 쓸 때고 쿠버네티스 내부 간 도메인 쓸 때는 되도록이면 이 전체 서비스 도메인을 쓰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각각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쿠버네티스 문서가 있어요. 뭐 EKS도 있고 아니면 뭐 구글도 있고 아니면 뭐 중국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쓰는데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문서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DNS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도메인을 다 쓰고 엔다트를 2로 줄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DNS가 왜 최적화가 필요하냐? 그거는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질 때 다들 도메인을 쓰겠죠, 당연히. 도메인 쓰고 도메인에 대한 요청이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코어디네이트 자체가 부하가 걸리면 모든 서비스에서 지연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연에 대한 걸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 코어디네이션 파드가 나중에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곳에서는 코어디네이션 파드에 대한 최적화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권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질의가 계속 요청이 될 때 언제 멈추냐 그런 것도 저희가 코어디네이션 파드 로그를 보면 돼요. 코어디네이션 파드 로그를 보면 이 NX 도메인이라는 응답 결과가 있고 또는 no error라는 것도 있어요. no error 또는 NX 도메인이라는 이 응답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DNS 응답 결과에서 no error라고 뱉으면 다르게 말하면 DNS 응답에 에러가 없다라고 뱉으면 이렇게 일련의 과정도 중간에 스톱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no error가 아닌 뭐 NX 도메인이 뭐냐면 도메인 not found인데 이런 응답이 나오게 되면 다음은 이제 서치 도메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제가 언급드린 이유는 코어디네이트 모니터링에 이게 매우 중요를 해요. 그래서 규모가 커졌는데 뭔가 코어디네이트 쪽에 부하가 걸린 것 같다. 그러면 NS 도메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음 이제 챕터로 넘어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코어디네이트에 대한 성능 최적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부하 테스트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의 테스트 환경은 깃허브에 이제 공개되어 있어서 유튜브 댓글에 남길 거고요. 간단히 카인드 클러스터로 쿠버네티스를 만들고 그리고 코어디네이트 매트릭을 수집하기 위해서 매트릭 서버, 프로메티우스 오퍼레이터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코어디네이트 로그도 보기 위해서 로키 스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파나 대시보드도 코어디네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라파나 대시보드를 사용을 해서 지금 부하를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 테스트 명령어는 좀 이따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걸 이제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아까 설명드렸던 NX 도메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설치 도메인은 no 에러를 받을 때까지 이 설치 도메인을 생성해서 의도하지 않은 DNS 요청을 날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no 에러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질을 하는데 당연히 외부 도메인이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은 없으니까 NX 도메인이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DNS 요청이 작을 때는 콜 DNS 자체에는 부담이 없지만 트래픽이 정말 많을 때는 지금 보시면 저희가 부하를 주는 만큼 이 NX 도메인에 대한 응답 결과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불필요한 DNS 응답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콜DNS가. 그러면 콜DNS 자체에서도 이걸 처리하기 위한 리소스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CPU, 메모리가 있겠죠. 그래서 CPU 메모리를 쓰니까 그만큼 DNS 응답이 느려지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 성능 자체가 DNS 하나의 디펜던시가 걸려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태는 콜 DNS 파드가 비정상 상태, 즉 죽은 OOM에 걸려서 죽어버리면 그만큼 그 시간만큼 DNS 응답에 대한 디펜던시 작업이 전부 다 느려지게 됩니다. 저희가 부하를 어떻게 줬냐면 사실 챗GPT 도움 좀 많이 받았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좋겠지만 빨리 시연을 하기 위해서 리눅스에서 제공해주는 도구를 많이 썼고 시퀀스라는 리눅스 신텍스와 그리고 패러럴이라는 이제 도구가 있더라고요. 패러럴은 동시에 여러 개 명령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고 이 시퀀스로 이 패러럴을 얼만큼 돌릴지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령을 때리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하를 준 거는 엔진엑스 디폴트라는 저희가 코미티 서비스 부하를 줬어요. 이 서비스를 보시면 제가 미리 띄워놓은 엔진엑스 서비스에 대해서 부하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곤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기 이거 자체는 FQDN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 도메인을 만들어서 종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치 않은
DNS 요청이 계속 가게 되고 그 트래픽이 있는 만큼 점점 원치 않은 트래픽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 결과를 보면 부하를 주기 전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트래픽이 많아질수록 불필요한 DNS 응답의 개수가 점점 점점 비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해소하려면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개발자한테 도메인을 요청할 때는 트레이닝 닷을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컬을 쓸 때 NS 디폴트가 아니라 전체적인 서비스 도메인을 써주고 트레이닝 닷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도메인을 써주시고 끝에 트레이닝 닷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도록 개발자한테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 엔다츠를 2로 설정하는 걸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1로 설정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서비스들이 코모디티 서비스를 호출할 때 서비스 이름,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까지만 적어요. 이게 엔다츠 1일 때 이 서치 도메인이 조회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2로 설정해야 여기 서치 도메인이 조회가 돼서 생성을 해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존 설정 호환하기 위해서 엔다츠 2를 많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설정은 저희가 모든 파드 쉘 안에 들어가서 이걸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쿠버네티스 자체에 대한 성능을 쿠버네티스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 들어가서 봐볼게요. 블로그를 보시면 제가 쿠버네티스 자체 설정을 가져왔습니다. 쿠버네티스 파드 설정에 DNS 설정할 수 있는 DNS config라는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DNS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엔다츠를 2로 설정하게 되면 이 파드는 엔다츠가 2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도 되고 나는 파드는 안 건들고 싶지만 생성되는 파드는 다 변경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드미션 컨트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드미션 컨트롤에서 뮤테이션 기능을 쓰게 되면 저희가 강제로 파드가 뜰 때 DNS 컨피그의 엔다츠 설정을 2로 설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모든 파드 일일이 안 걸어도 어드미션 컨트롤로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어드미션 컨트롤의 대표적인 도구가 키베르노가 있고 그리고 OPA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설정을 걸게 되면 저희 이 부하를 아무리 주더라도 최적화된 설정 때문에 이 불필요한 DNS 요청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사실 그럴 만한 부하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분명히 이제 대규모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 쪽에서는 이런 DNS 요청이라도 하나 줄이는 게 엄청 큰 효과를 가져올 거라서 맞습니다. 이건 뭐 개발팀도 사실 많이 주의하면 좋을 것 네. 같고 뭐 쿠버네티스에 대한 좀 이해도를 좀 다 같이 높여서 이런 불필요한 요청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뭐 외부 요청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3번은 거의 불필요한 요청이 네. 나가는 건데 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적화하시면서 쓰는 게 좋다. 하지만 코디네이트 성능이 엄청 좋기 때문에 사실 막 웬만한 트래픽으로는 사실 그렇게 막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고요. 네. 진짜 막 수백만, 수천만 트래픽을 막 소화하는 그런 대규모 서비스에서는 분명히 유의미한 효과를 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트래픽이 커질 때 설정해야 되는 쿠버네티스 설정 중에 하나가 콜 DNS입니다. 이렇게 DNS 자체 설정을 건드는 설정도 있고 그 다음에 콜 DNS 자체에 대한 레플리카 개수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으로 모든 쿠버네티스가 콜 DNS가 레플리카 2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콜 DNS 파드 하나가 죽을 때 다른 파드도 잘 실행이 되도록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레플리카가 2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노드 하나에 콜 DNS 두 개가 떠 있는 거예요, 파드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는 또 파드 분배 설정을 걸어야 됩니다. 뭐 파드 언티 어피니티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토포로지 스프레이드 컨스트레이션 설정으로도 걸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토포로지 스프레이드 컨스트레이션으로 걸고 있어요. 왜냐면 안티 어피니티를 걸게 되면 그만큼 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동의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스팟에다가 올리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대요. 아, 중요한 거네요. 네, 최소 하나는 이제 최소한 하나는 온디맨드에 올려서 이제 스팟 같은 경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진짜 재수 없으면 두 대가 동시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DNS 요청을 아예 못하니까 그 한 대 하나라도 온디맨드에 올려서 좀 네,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나가서 트래픽 많이 받는 이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정하기 때문에 매니지드 코어디스 쓰는 회사한테 요청을 해요. 우리 코어디스 자동으로 늘어가는 설정 좀 만들어 달라. 음. 그럼 피처 리퀘스트가 올라갔고 이 케이스에서는 이런 기능이 오래 만들어졌어요. 음, 저도 써보진 않았는데 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쓰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업무가 있어서 그냥 저는 이런 게 생겼다라만 인식을 하고 필요할 때 보려고 해요. 매니지드에서 써주는 기능을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나중에는 애드온을 그냥 콘솔에서 수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애드온에서 어차피 뭐 쿠베 프록시나 뭐 쿠베 DNS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애드온들이 있잖아요. 네. 어차피 관리해주는 김에 그런 애들 아예 우리 노드에도 안 뜨고 아예 그냥 저기 어디 그 파게이트 같은 걸로 맞아요. 떠가지고 네. 요청 받아줬으면 네.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좋은 생각. 네. 매니지드를 더 극대화하게 쓰는 네, 방법입니다. 그런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뭐 그렇게 되면 사실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들이 관리해주는 게 많아질수록. 맞아요. 네. 그만큼 운영에 대한 음.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근데 또 코어디네이스를 안 쓰시는 분도 있으실 수 맞아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메이지드가 정답은 아니지만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캐스 쓰면 막 크게 안 쓴다고 하면은 코어디네이스 쓰고 기본 설정으로 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는 되게 저는 좋은 것 같다 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매니지드를 쓰면 조금 우려스러운 것 중 하나가 버전업을 할 때 이케이스를 예를 들면 이케이스 버전업을 할 때 패치 노트에 뭐 매니지드가 바뀌었다라는 게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케이스 1.30이 나오면서 아마존 리눅스 2023으로 디폴트로 바뀌었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GP2 타입을 쓰고 있는 이 케이스는 GP3로 강제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파드 액세스 엔트리 그 이름 맞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케이스에 접근할 때 액세스 엔트리로 제한하는 매니지드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로 또 이전에는 어스 컨피그 맵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1.30에서는 강제로 바꿔야 되나 봐요. 액세스 엔트리로. 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기술 부재가 되어 있으면 시간이 많이 뺏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니지드의 장점도 있지만 패치될 때 저희가 강제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코어디네이스에 대해서 조금 코어디네이스가 무엇이고 코어디네이스에 대한 내부적인 DNS 그리고 어떤 걸 저희가 최적화해야 되는지 조금 이야기했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 좀 그래도 지난 시간에 비해서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재밌었고 이렇게 화면을 보고 하니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버님이 블로그도 많이 써주시고 이제 이것저것 테스트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좀 개념도 같이 보고 또 이런 세션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런 류의 보이는 팟캐스트 같은 걸 많이 하면 도움도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음 주제가 더 기대가 되네요. 다음 주제 뭐 해야 될까요? 잘 고민해보죠. 아, 더 네. 새로운 게 뭐가 있을지. 그리고 또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또 보고 싶으신 게 있으면 또 그런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조사하고 또 저의 경험을 잘 네. 녹여서 또 팟캐스트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권수님이 개발하고 있는 그 로직도 많이 궁금해요. 뭐 파이썬을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는 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네트워크 지식 또는 운영체제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CS 지식을 알아야 된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사실 오늘 보는 것도 코어디네이터가 본체가 아니라 DNS 자체가 본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시간도 그렇고 다 못 다루고 이제 DNS 서버를 진짜 만드는 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 좀 많이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연관돼 있는 DNS 서버를 직접 만들고 하지 않을까 파이썬으로. 그런 권수님 것도 괜찮은 것 예,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네. 좋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